연초부터 주요 은행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한도가 1조 원가량 줄면서 대출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을 통해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잠재 성장률을 현재의 2배인 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IPO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번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이 챙기는 수익만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지난해 3분기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주요 대선 후보가 정책 비전 대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윤 후보는 잠재 성장률 목표치 4%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경제 정책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속 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엔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 135조 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새 일자리 200만 개 마련,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재편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금융 등 2가지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은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금융부문은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각각 실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경제 정책이 중심이 된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현재 2%대인 한국의 잠재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역세권 첫집 20만 호 등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내일 각각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서 대선 정책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적격대출이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도가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줄어서 체감 문턱이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별다른 소득 제한이 없고 집값 기준도 다른 정책 상품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니 매년 수요가 몰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우리은행에서 단 하루 만에 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이어서 NH농협은행이 1분기 한도 물량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하나와 SC제일, 경남, 부산, 제주, 수협은행 등에서 한도가 일부 남아있지만 역시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올 들어 특히 적격 대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 금리는 이달 기준 연 3.4%로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최대 1.46%포인트 더 낮습니다. 하지만 적격 대출 받기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한도 자체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설정한 적격 대출 한도는 약 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1인당 한도가 최대 5억 원임을 감안할 때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약 2천 명가량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분기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점도 문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적격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양수하기 전까지는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이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지난해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적격 대출의 조기 소진 현상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분기 초를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대출 한도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분기 초에 대출을 좀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DSR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서둘러서 대출을 좀 받아놓는 게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인데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지난 하반기부터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에 당장 내년부터는 새 국제 회계 기준까지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이 시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이 전분기보다 6.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사들의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금을 잘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이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 중 지급 여력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MG손해보험으로 권고 수준에 못 미쳤고 DB생명과 하나생명, 흥국화재가 업계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대형사인 삼성과 하나, 교보생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 모두 전분기보다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마저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의 매도 가능 증권평가 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새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돼 향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해서 IFRS 17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본관리를 준비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뿐만 아니라 부채 공동재보험이라든가 계약이전 같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당국도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금리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급 여력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최근 한 달간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 8,500억 원, 네이버 8,300억 원을 각각 개인들이 순매수했는데 하지만 이 한국의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온갖 악재들 속에 좀처럼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빅테크 플랫폼은 비대면 시기에 오히려 최대 수혜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카카오와 네이버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악재만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정치권과 또 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과 실적 부진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얼렸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는 차기 CEO에 내정됐던 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먹튀 논란까지 연루가 됐고요. 실적도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직원 인센티브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와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벌인 신사업 마케팅 비용이 점차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는 모습입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조 7,2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6.4% 감소한 1,101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증권사의 종전 전망치는 물론 시장 컨센서스를 한참 밑돌 전망이고요. 네이버 역시 4분기 매출 1조 8,854억 원, 영업이익 3,561억 원으로 매출은 좀 컨센서스에 그나마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한참 미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주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를 이제 하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부진하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KB금융이 카카오뱅크를 넘어서서 다시 또 이제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긴축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뭐 올해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또 지금 대선도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일단 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제 여당 대선 후보 역시 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대선까지는 이런 우리 네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네카오라고 예, 그러나 네카오라고 보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증권가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매수 의견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왜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3월까지 해서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규제 노이즈들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커머스라든가 이런 간편 결제의 디지털화 비율이 올해를 기준으로 각각 24% 또 16%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 역시 OTT의 드라마 시장 점유율만 봐도 이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주력 산업들의 온라인화 비율이 40%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좀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도 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3월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대감도 있다라는 건데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 좀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믿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어느 쪽이 좀 더 상승 기대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 네카오가 얼핏 비슷한 것 같아도 분명 다른 기업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이제 서치 플랫폼, 검색 플랫폼 그리고 이제 커머스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이 플랫폼과 이제 콘텐츠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도 어떤 검색 플랫폼보다는 이제 톡비즈, 카카오톡이죠. 그런 걸로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연간 매출 카카오의 콘텐츠 매출 비중만 한 48%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거의 뭐 플랫폼과 이제 거의 1대1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둘이 치열하게 다투는 분야도 있지만 또 선점하고 있는 분야, 또 더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은 플랫폼은 네이버, 또 콘텐츠는 카카오 이렇게 중점을 두고 투자하라는 조언인데요.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페토가 이제 엔터나 또는 패션을 기반으로 태동을 한 플랫폼이지만 공공, 정치, 유통 자동차 이런 쪽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플랫폼 선점 효과를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이 플랫폼의 측면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일단 이제 플랫폼이 지금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네이버가 좀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일단 네이버는 손자회사 네이버 Z를 두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Z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그 유명한 제페토입니다. 이제 얼굴 인식과 AR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서비스고요. 지난해 기준 이 제페토의 글로벌 가입자가
2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소프트뱅크로부터 2,2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1조 2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1,500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거의 8배나 급증한 셈이고요. 또 이제 네이버는 기술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이제 현실 도시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아크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주요 도시의 입체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좀 실제 도시와 동일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이제 이 밖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도 투자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 기로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보다도 가입자가 많다는 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카카오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서 카카오를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의 설명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웹툰, K-팝, K-드라마, 또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한 법인에서 다 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이 스튜디오와 K-팝 에이전시의 가치만 보더라도 최소 3조 이상의 추가 밸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카오의 투자 매력은 계열사들의 좀 높은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것처럼 올해는 카카오 엔터와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IPO 대우로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키울 전망입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는 글로벌 웹툰 사업에서 어떤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연간 최대 12편을 제작하는 드라마, 영화 스튜디오이자 또 연간 음반 판매량이 400만 장을 넘는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카카오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분 가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 피코마 역시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카오는 이 카카오 피코마 지분도 92.2%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 가치도 역시 8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달 말 증시에 입성하면서 증권사들은 역대급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약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최대 30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기존 IPO 3강 체제를 단숨에 무너뜨릴 전망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해 11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최소 760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가가 최하단인 25만 7천 원으로 정해졌을 때 공모 총액의 수수료율 0.7%를 곱한 수치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제외하면 국내 증권사들은 최소 45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데 공모가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정해진다면 600억 원 규모로 올라갑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 상단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흐름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공모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공모 성과 인센티브로 최대 0.3%가 추가 지급될 경우 상장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의 수수료 수익은 3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IPO 수수료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최대어였던 크래프톤 상장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챙겼던 107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로써 올해 KB증권은 단숨에 IPO 최강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의 대표 주관사로 IPO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KB증권은 IPO 빅3인 미래와 NH, 한투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CEO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섹터별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일시에 청약이 몰리는 과부하에 대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IPO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KB증권이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대표 주관하면서 최대 2조 8천억 원을 공모하게 될 경우 지난해 1위 상장 주관사 공모 규모의 80%를 확보하는 셈이어서 올해 IPO 최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대를 모으는 대역급 상장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IR에 돌입하면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이 현대엔지니어링 공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제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57,900원에서 75,700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4조 6,300억 원부터 6조 500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건설업종 1위인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5조 1,000억 원인데 단숨에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말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나서 공모가가 정해지고 다음 달 초 상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엔지니어링 모회사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이 모회사보다 높은 시총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 공모가가 이렇게 높은 게 맞느냐, 산정 방식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모두 12곳의 비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유수의 건설사들을 가치를 따져서 그 평균값을 바탕으로 몸값을 산출을 했는데요. 그 EV 에비타라는 방식으로 배수를 구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비교 대상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성 영업이익의 몇 배인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균 배수를 현대엔지니어링 이익에 적용해 기업 가치를 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것이 12곳의 비교 대상 기업 가운데 6곳이 세계적인 시공사나 설계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은 3곳밖에 없죠. 그러니까 워낙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들 해외 기업들의 그 EV 에비타 멀티플 배수가 평균 13.82배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해서 평균 5.1배죠. 이렇게 국내외 건설사 평균을 구한 게 11.64배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 시가총액 7조 원을 산출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건설사들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몸값을 좀 높여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건설사들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매출도 실제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제 이 7조 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설계나 조달, 시공 역량도 이제 글로벌 기업과 단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인데 가장 최근에 공시한 지난해 9월 말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매출 비중입니다. 주택 사업과 플랜트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볼 때 국내 대형 건설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비교 언급된 이제 해외 건설사들은 시공 쪽보다도 좀 부가가치가 훨씬 큰 이 설계 쪽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는 시공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비교 기준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몸값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건설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공모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증권신고서에 비교 그룹으로 선정한 국내 건설사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GS건설 6배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는 7조 원이 아닌 4조 6천억 원 수준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 4조 6,6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모가 밴드는 보시는 것처럼 23,700원에서 45,100원 수준이 됩니다. 현재 공모가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예.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번 주가 수익 비율 퍼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익 개선세를 좀 반영을 해서 올해 순이익이 대략 한 3,500억 원이 된다고 따졌을 때 이를 기준으로 추정퍼가 현재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17.3배, 하단을 볼 때 13.2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그 건설업종 평균 퍼가 8배 정도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예. 현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내년 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퍼 역시 10배를 넘는 것을 찾기 힘듭니다. 예. 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회사 현대건설보다도 현대엔지니어링 시총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원대인데 건설업종 1위입니다.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가 밴드 중간 이상으로만 상장을 해도 예. 시가총액 1위를 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도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상장으로 현대건설이 가진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의 가치가 36.7%인데 한 2조 원 안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까지 따져봐도 압도적인 이제 모회사 현대건설의 몸값이 현대 엔지니어링보다 작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몸값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될 만한 부분들을 좀 들어봤는데 반대로 이제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부분을 좀 높게 산다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상장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이제 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봤을 겁니다. 먼저 이제 원론적인 이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규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사들이 해오던 사업은 아닙니다. 예.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투자 설명서를 보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 재활용, 소형 원자로, 수소 생산 등이 이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공모자금 역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주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건설업종과 다른 이제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고평가 논란을 좀 만회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 시장 반응도 의외로 좀 낙관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공모주에 대한 투자는 이제 공모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장 후에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몸값에 대해서 좀 평가가 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흥행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치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기보다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상장 이후에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분을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다소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이들 지분은 향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일 재원들입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주가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알 수 있는 게 현재 장외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공모가 상단보다도 가격이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외 시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주가는 11만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8조 원이 넘는 겁니다. 예. 이게 한때는 10조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가가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최대 6조 원인데 장외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장 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관리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데 당장은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25%밖에 안 된다는 점도 주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장 후에도 그 대주주인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주주들의 지분이 75%에 달하거든요. 이 지분들은 또 상장 후 6개월간 보호 예수로 묶여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보호 예수까지 더해지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주식이 되는 거니까 상장 후에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이제 공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건설주가 올해 못 오르면 앞으로도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18년부터 반등하고 있는 주택 분양 확대로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매출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니까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정책 수혜주로서의 모멘텀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은 최근 몇 년간 주택 사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역량을 확대해 왔습니다. 수혜를 입을 이제 준비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주택 사업은 플랜트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 김민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선보인 로봇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만 볼 수 있던 이런 로봇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업무가 아니라 집안일도 같이 하고 음악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CES에서 특히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양 기자, 사실 뭐 로봇은 꽤 오랫동안 이렇게 CES의 단골 주제긴 했는데 뭐 앞서서 영상으로도 좀 살펴봤지만 범위가 좀 확장이 된다거나 결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번 CES 2022에서 선보인 로봇의 특징은 확장과 연결입니다. 예. 지난 CES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공개된 바 있죠. 이번 CES는 이 서비스 로봇들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로봇이 서빙, 가이드, 배달을 넘어서 이 개인용 비서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로봇이 다양한 기기, 심지어 가상 공간과 연결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제안한 메타모빌리티와 MOT 생태계가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자율주행차에서 메타버스에 접속해 이 집안의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로봇을 부착하기만 하면 모든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뭐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들 소개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런 로봇의 모습을 실제로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는 부착하기만 하면 이 모든 사물이 모빌리티로 변할 수 있게 하는 로봇, 이 모베드의 경우 2024년쯤 이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최근 현실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 메타버스와 결합한 로봇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이 될지 와닿지는 않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빠르게 예상을 못 해보는 세상이 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2조 원에서 2026년 87조 원으로 연평균 17.45%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로봇 시장의 확장성이 커지자마자 이 기업들도 로봇 사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지난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고 LG전자 역시 로봇 사업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 로봇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 2022에서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만간 의미 있는 M&A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상용화를 위해선 도로교통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법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을 빠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들어보면 이제 놀라운 게 2024년, 그러니까 2년 뒤부터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빠르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히 레저용 최적의 차량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레저 활동을 충분히 즐기기를 원하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1월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연일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야, 박 기자, 코스피는 다행히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가 좀 계속 빠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02% 상승한 2,927.3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냉기가 선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 1% 내린 969.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6일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천수닥을 내어준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900선 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국내외 주요 발표 일정들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좀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주요 종목들 또 바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어제 좀 다뤘던 게 금융주인데 어제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오늘장에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KB금융은 3.81% 상승해 시가총액 13위로 올라섰고 5만 원 선을 버티지 못한 카카오뱅크는 15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창구 3위부터 6위까지 모두 금융주가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계가 좀 빨라지면서 확실히 이런 금융주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살펴봐야겠죠. 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에디슨 EV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종료 후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사실상 최종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에디슨 EV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참고로 에디슨 EV는 구 세미 시스코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 솔루션즈가 쌍용차 인수자금의 창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세미시스코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명을 바꾼 겁니다. 에디슨 EV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바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일단 먹튀 논란부터 해서 사실상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애초 이 본계약 체결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양측이 운영자금의 사용자 협의를 놓고 이견을 보여 지연이 되기도 했었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고 또 에디슨 EV의 대주주 조합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본계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려 80여일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또 새우가 고래를 품은 격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에디슨 모터스는 이 전기버스 생산 업체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은 897억 원 수준입니다. 한편 쌍용차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조 9,300억 원에 달합니다. 참 저희도 정말 이전부터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과정이 어찌됐든 본 계약 결국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절차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과 또 쌍용차 주식 감자 비율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또 인수금액에서 계약금 등을 제외한 인수잔금이 아직 2,743억 원 남았는데 이 자금은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쌍용차가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2004년 중국 기업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 승인과 그리고 인수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오늘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6,000원대였던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지난해 11월에는 장중 8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1,500% 오른 건데요. 에디슨 EV는 올해도 급등세 이어가며 정확히 1년 동안 약 1,826%나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쳐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상승폭을 제쳤다고 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논란도 많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이 주가가 치솟던 시기
분기인 지난해 이 DMH 등 투자조합 5곳이 기존 최대 주주가 들고 있던 에디슨 EV의 주식을 사들이고 몇 달 후 대부분 처분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증권업계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이 에디슨 EV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에 컸던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디슨 EV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기업입니다.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지난 한 해에만 약 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만약 4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진다면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뭐 주주분들은 4분기 실적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쌍용차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쌍용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2,770원에 멈춰 있습니다. 쌍용차는 상장 폐지 대상유대 거래소로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 공시위원회의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쌍용차에 묶여있는 소액주주만 5만 명에 달합니다. 예. 이 소액주주들은 2,770원에 멈춰있는 주식을 들고 이번 인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쌍용차가 상장 폐지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지켜볼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추후 체결 일정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불붙은 셀트리온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예. 진짜 불이 붙은 건 아니고요. 네. 주가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의미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틀째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전날보다 셀트리온은 5.08% 오른 19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6.58%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에 호재가 있었나요? 주가 상승세에 이렇게 불이 붙은 이유 뭡니까? 사실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총 1,500억 원어치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6일에 18만 1,0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8.56%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8.35% 빠진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그간 셀트리온이 주가가 왜 하락하는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JP모건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그 이후로 줄곧 이유 없는 하락을 계속해 왔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자사주는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들일 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역시 최근에 주식시장 약세와 주가 하락에 따라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렇게 결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2012년에 주당 15원의 현금 배당을 한 것을 이후로는 그런 이례가 전례가 없습니다. 예. 이례가 아니죠. 예. 네, 실제로 2012년 이후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도 실시하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자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셀트리온그룹 3사는 현금과 주식을 동시 배당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선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좀 활발한 편입니다.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유독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도 주가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국내에서 1,000억 원 이상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10개 정도에 불과한데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나서 5일 동안 평균 주가 상승률이 11% 수준에 그쳤다고 하고 어떤 곳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 업종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반면에 국내는 현대차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제조나 금융 관련 경기 민감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내외 환경이나 성장 기대감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매입 정책을 펴면서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조건 또 이 방향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기업이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포장만 예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기업은 돈을 벌면 다시 투자를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돈을 주주 환원에 다 써버리게 되면 반대로 성장성에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주 환원이 아예 또 필요 없는 건 아닐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는 행위가 주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성장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 부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주나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에 투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전직 임원의 배신이네요. 키워드가 살벌합니다. 네, 혹시 배신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네, 배신은 정말 저는 당해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하면 배신도 많이 나오죠. 네. 바로 근데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특허 소송을 총괄하다가 퇴직한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특허 소송 관련 임원이 자기 회사의 특허 소송을 굉장히 좀 특이한 일입니다. 네, 일단 뭐 자기 회사는 아니고 전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회사는 아니겠죠. 근데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 IP를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특허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무선 이어폰이나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인데요. 갤럭시 S20이나 갤럭시 버즈, 또 빅스비 플랫폼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권자, 특허를 가진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외국 기업들의 무덤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이 안승호 전 부사장 특히 여기에다가 제소를 했다라는 건 좀 상당히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승호 전 부사장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IP 센터장을 역임을 했고 2019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1년에 애플과의 소송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삼성의 특허 전략을 좀 꿰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이래도 되는 건지 좀 이게 직업 윤리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삼성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달 미국 특허 상표국에 관련 특허 9건에 대한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무효 심판은 특허가 특허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받아들여진다면 앞서 안부사장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무의미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안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한 비판도 큰데요.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알게 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걸 활용했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거나 뭐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허 기술은 영업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기밀을 발설했을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되겠지만 특허는 이미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몸을 담았던 만큼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관리의 삼성 아닙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좀 뼈 아프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기업에서 핵심 인물이 퇴직을 할 때 기존에 작성하던 비밀 유지 양해각서를 강화를 하거나 또 경쟁업체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제품 생산 없이 특허만 사들여서 이제 소송으로 돈을 버는 이런 이른바 이제 특허 괴물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유형의 특허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왔던 만큼 이번 소송도 잘 해결을 할 거라는 뭐 의견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1만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이 가운데 미국에 등록한 특허만 8만여 건에 달합니다. 또 구글과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 대부분과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사업을 보호하면서 상호 간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기자도 회사에서 열심히 굴리고는 있지만 그런 걸 이유로 나가서 소송을 걸거나 하진 않겠죠? 네,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말로 하는 걸로 네. 합시다. 네, 플러스팩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